안녕하세요. 장중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수업 두 번째 시간이네요. 자, 교과서 14쪽에서 15쪽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통해 조약의 성격과 영향을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다 같이 할 수 있죠? 자, 문호를 개방하다 한번 볼게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왜 물러났냐면 당시 왕이었던 고종이 드디어 20살이 됐어요. 어른이니까 더 이상 아버지가 정치를 대신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을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없이 흥선대원군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대신 떠오른 세력이 바로 고종의 부인 민씨 세력, 명성황후 아시죠? 민씨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명성황후는 여자라서 정치를 할 수 없지만, 네, 명성황후의 오빠, 친척들,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조선에서는 통상개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자, 통상개화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좀 적극적으로 통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류를 한다는 말이죠. 특히 이제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개화론자, 우리도 문을 열고 서양 세력이랑 적극적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개화론자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켜요. 자, 운요 사건은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문을 억지로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걸 똑같이 배운 거예요. 미국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걸 한포 외교라고 하는데요. 군함을 이끌고 자기보다 약한 나라에 가서 대포를 막 쏴가지고 겁을 준 다음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 나라 유리한 조건으로 수교를 맺는 외교를 한포 외교라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운요호라고 하는 배를 끌고 와서 여기서 강화도 근처에서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야 너네 왜 왔냐 외국 배가 나 가라 이러고 이제 포를 쏜 거죠. 그랬더니 너네가 먼저 쏘았으니까 우리가 공격을 할게. 그래서 너희가 우리 운요가 맞을 뻔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다 죽었어 하면서 이제 포를 빵빵 쏘아대면서 와가지고 겁을 막 주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이제 억지로 맺게 된 우리 최초의 통상개화 조약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강화도 조약은 다른 말로 조일수호조교라고 해요. 1876년이고요. 성격이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 보면 일본은 1조에서 청해 간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조선을 일본이랑 동등한 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경쟁국이었던 청나라의 간섭을 막으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또 그리고 제7조에서 해양 측량권과 제10조에서 치외법권을 명시를 했는데요. 해양 측량권은 우리나라 땅 주변의 해안을 일본인이 와서 막 이렇게 바닷물의 깊이라든가 암초의 위치라든가 이런 걸 막 잴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영토인데.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치외법권을 또 명시해놨어요. 치외법권은 뭐냐면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본인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권리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죽였으면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또 뒤에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강화도 조약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조약들이 맺어졌는데요.
1876년에 맺어진 조일 수호 조교 부록에서는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주변에서 우리나라 돈 상평 통보가 아니라 이제 일본 화폐로 하는 거죠. 일본 화폐는 일본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한테는 종이 조각일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돈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또 일본으로의 그 곡물, 그러니까 쌀 같은 걸 무제한적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약을 조일 무역규칙에서 맺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본이 우리나라의 쌀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조선은요,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좀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보고자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조약을 새로 맺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하는 이제 보완 조약을 담아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경제적으로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여러 가지 조약으로 이제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다른 나라한테도 적극적으로 문을 열게 되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882년 미국한테 이제 문을 연 이후로 그 뒤로 계속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랑도 차례대로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나라들이랑 맺은 조약은 치외 법권, 그 다음에 체해국 대우 같은 이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백한 불평등 조약이에요. 체해국 대우는 뭐냐면 통상조약이나 항해조약을 체결한 어떤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서 어떤 유리한 혜택을 받는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걸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랑 먼저 뭐 해안 측량권이 있는 조약을 맺었다. 근데 나중에 영국이랑 맺을 때 영국에서 볼 때 이 해안 측량권이 좋아 보이면 우리도 자동으로 해안 측량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불평등한 조약을 서양 열강들과 또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을 열었으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겠죠.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에 조선 정부는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이 기구를 둬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통리기무아문은 정치와 군사에 관한 사무를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기구예요. 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합니다. 교련병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우리의 군대를 해체시키지는 않고 그냥 새로운 군대, 서양식 총을 다루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군대 훈련을 위해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고 근대식 군사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군대를 너무 특별 취급해서 이 군대한테만 잘해주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식 군대의 불만이 높아져 갑니다. 자, 또 다른 나라에 이제 공부를 하러 보내야겠죠. 어떤 선진물들이 있는가 공부를 하러 이제 특사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 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정보기구나 근대시설들을 둘러보게 하고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기서는 무기 제조 기술 같은 그 다음에 군사훈련법 같은 거 배워와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근대식 무기를 만드는 그 공장인 기기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서 다른 기술들 배워온 걸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기구를 여러 가지 설립을 해요. 아이고. 조금 설명 빠뜨린 게 있는데요.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갔다 왔어요. 1차, 2차 이렇게 두 번 갔다 왔는데요. 2차에 김홍집, 1880년에 갔다 온 김홍집의 수신사가 조금 더 중요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랑 중국 외에도 미국에 이제 사찰단인 보빙사를 파견을 했는데요. 또 이름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외국에 문을 여는 게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찬성을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세요. 개항 이후에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니까
특히 유생들, 유교를 배우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요. 위정척사 운동은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 그러니까 바른 것은 유교이고 동양적인 거, 우리나라 거고, 사악한 것은 바로 서양의 문물인 거죠.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사상이나 학문을 전부 다 배척하는 운동이에요. 자, 특히 아까 말했던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좀 가져오는데요. 자,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조선은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를 해가지고 러시아를 막으려면 중국과 친해지고 일본과 연결을 해야 되고 미국과 연대를 하면서 스스로 강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고 고종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중국, 일본, 미국이랑 친해져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거 좀 읽어봐라고 막 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생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이 조선을 먹으려고 하는 나쁜 놈들인데 왜 그거를 믿으려고 하냐 하면서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가 미국이랑 수교를 추진할 때에는 영남 지역, 우리 지역이죠. 대구 경북 지역의 유생을 비롯한 전국의 유생들이 영남 만인소, 10,000명의 사인이 들어간 상소문을 막 올리면서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근데 고종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유생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때 영남 만인소를 올렸던 유생들 중에 대표들을 막 처형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자, 위정척사 운동은 연대별로 좀 전통이 있는데요. 교과서는 안 나와 있지만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연대별로 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 책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시면 좋아요. 1860년대에 아직 흥선대원군 시기에는 척화주전론이라고 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1870년대에는 최익현이라는 유생을 중심으로 해서 개항 반대 운동,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해요. 일본이나 서양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야, 똑같은 짐승들이고 조선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1880년대에는 방금 했던 이만손이나 홍지학 중심의 영남 만인소 운동이 일어났고요. 이런 위정척사 운동은요,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에 아주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선 자주 운동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90년대 이후로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으로 계승이 될 만큼 전통있고 의미 있는 운동이었지만 사실 국제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전통질서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모곤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화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반대파들과 그다음에 찬성파들의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1882년의 이모곤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란 뜻입니다. 자, 개화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식군대는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게 이모곤란이 일어난 원인이에요. 신식군대는 꼬박꼬박 이렇게 맨날 일본인 교관 붙여가지고 훈련도 해주고 새 옷도 주고 새 무기도 주고 월급도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오군영 조선의 군대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오군영 군대를 2영 2개로 축소하고요. 별기군을 새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 2영의 구식 군대들에게는 13달, 그러니까 1년 넘게 월급을 안 준 거야. 그러다가 이제 13달 만에, 1년 하고도 1개월 만에 겨우겨우, 이제 월급을 조금 줬는데요. 그나마 조금 준 월급도 쌀에 겨나 모래 같은 것들이 섞여 있어서 못 먹는 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걸로 장난치면 화가 나죠. 불만을 터뜨리면서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개항 뒤에 물가가 오르고 막 이래서 생활이 어려웠던 도시 하층민들도 이 군인들의 봉기를 보고 그래 맞아 왜 서양 놈들한테 일본 놈들한테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같이 군인들이랑 네,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서울 전체가 막 난리가 났다고 보시면 돼요. 봉기를 일으킨 구식 군인들은요 정부 고관이나 일본인 교관을 살해를 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해요. 이 사건을 이모군란이라 하고요. 이 과정에서 그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는 막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신하한테 엎혀가지고 막 도망을 부랴부랴 가게 되고요. 다시 고종 대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돼요. 왜냐면 군인들이 흥선대원군한테 다시 집권을 해달라고 막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자기가 옛날에 고집했던 대로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통리 기무하문과 별기군 새로운 군대 다 없애버리고요. 개화 정책을 중단하게 됩니다. 도망갔던 민비가 이때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반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개화 정책을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청나라에 편지를 써서 이 청나라에서 민비의 도움 요청을 받아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우식 군인들의 대표로 있었던 흥선대원군 납치해 가버리고요. 무려 왕의 아버지를 중국으로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청나라 군인들이 구식 군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시켜버려요. 자, 그 뒤에 남의 나라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걸 반란을 진압했으니 대가가 따르겠죠.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일본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막대하죠. 자기 공사관도 습격받았고 일본인 교관도 죽어버렸고 했으니까 이 제물포 조약을 맺어서 배상금을 받아내고요. 공사관 경비를 위해서 또 일본군을 주둔시킵니다. 결과 조선 안에는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일본 군대 들어왔죠. 조선을 노리고 있는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촉즉발의 조선이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 내용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활동으로 만나요.